네, 2025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오전 기조 세션에 이어서 이제 트랙 B5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휴식 시간 되셨습니까? 요새요, 이 Z세대,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날로그 매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빠른 인터넷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VOD, 온라인 게임, SNS 등과 같은 디지털 매체와 함께 태어나고 자란 세대, 바로 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들에게는요,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교육,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연이어 일어났었던 N번방과 같은 이 젊은 세대에서의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Z세대가 살아갈 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 교육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교육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세션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Z세대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요, 미국 Raising Digital Natives의 창립자이신 데보라 하이트너 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앱으로 공감하라, 어려운 시기에 디지털 네이티브 멘토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데보라 하이트너 박사님은요, 젊은 세대의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이십니다. 디지털 원주민 키우기, 스마트 시대 미디어 교육법의 저자이시기도 한데요.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Dr. Deborah Heitner, hello. 예, 하이트너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해 주시죠. May I begin? 예, 제가 시작해도 될까요? 네. 예, 저를 연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empathy,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원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이드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empathy는 사실 하나의 툴 이름인데요. 다른 사람, 남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팬데믹을 겪고 있죠. 전 세계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요. 학생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학생들의 경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교육자로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학부모들의 경험은 어떤지 또 우리가 공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지금 각 가정이 학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학생을 이해해야 되고 또 학부모님들도 또 교사 역할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경험하고 있겠죠. 뭐 식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몇 개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11살입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시카고에서 온라인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자기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첫날 헤드셋을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도 들렸죠. 그런데 교사들이 전부 자신들의 자식들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살, 11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120명을 대상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었는데 사실 본인들 자식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아휴직이 방금 끝난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즉 가난하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뭐 5살이다, 6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많은 공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본인 자식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집에 있는데 이렇게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요. 팬데믹을 겪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고립된 사회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일부 다시 교실로 간 그러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전 상황하고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긴장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고요. 서로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를 할 것인가, 교류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공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잘못됐을 때, 뭔가 잘못될 확률이 지금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랬을 때 공감을 할 수 있어야지만 서로를 좀 더 잘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교육 그리고 학교로 복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모든 사람들이 긴장 상태가 지금 올라가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뇌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 해결을 한다든지 남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하고 공감을 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매 시간 좀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외우면서 시작을 하죠. 예, 스스로 화이팅하는 어떤 그런 문구를 컴퓨터에 실는다든지 거울에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차 안에다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그랬을 때 내가 뭘 하려고 하는가 좀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사이죠. 그리고 기술을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관계들을 이렇게 학생들하고 구축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기술을 개입을 할 거다라는 거 이런 건 생각을 못했죠. 예, 그리고 21세기에 놀라운 툴들이 있습니다. 이런 툴들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툴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팬데믹을 거치기가 상당히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협업을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예, 그래서 기술에 이렇게까지 의지를 하게 될지는 잘 몰랐고 또 사실 경험을 하면서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숨 쉬어야 되는 거죠. 나는 오늘 슈퍼맨이야. 뭐 이걸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결의를 다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교육자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육시키는 아이들의 경우 첫 교육자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부모님들께 굉장히 많은 의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이 부모님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이런 메시지를 부모님들에게 줘야 됩니다. 학부모님, 저희는 학부모님을 믿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것이죠. 전 세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학습 손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부들을 만나지 못하는데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데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라고 얘기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또 다시 이후에 복귀를 할 때 또 추가적인 도전이 있겠지만 뭐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고요. 자,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등교를 하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도록 그리고 또 자기 제어라 규제 이런 것을 잘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학생들은 좀 더 쉽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구나라고 학생한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줌을 통해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학생이 이제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학교에 등교한 경우에도 좀 환경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집중하기 어려울 텐데 학생에게 노력하고 있구나,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학생들은 다릅니다. ADHD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또 그냥 긴장 상태여서 잘 집중을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역시 우리가 잘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 정말 교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학생들에게도 어렵고 학부모도 어렵죠. 자, 현재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경우 내지는 뭐 봄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이제는 학교에 등교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1학기 때 온라인 수업을 했던 것으로부터 지금 회복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온라인 교육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리고 학생들 중에 온라인 교육 때 정말 돋보인 학생들이 있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온라인 교육 정말 힘들어했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배울 수 있다면,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많은 학교에서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대화를 통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종합적인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재미있는 온라인 수업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어떤 장애 요소가 있는지 이걸 봐야 되겠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디지털 갭이 상당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겠죠. 전부 다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잘 되지 않는 가정에 사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테크 그룹들, 여러 회사들이 이런 그 인프라를 제공하려고 무료로 제공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그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초고속 인터넷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액세스가 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위협을 한다든지 처벌적인 그러한 접근법을 취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온라인 교육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안 되겠죠. 교육에 있어서 어떤 지장을 주고 또 인생의 기회를 뺏고 이 학생의 자존심에 굉장히 상처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이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걸 좀 피해가는 요령을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관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누구나 겪는 문제다.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태블릿을 이용을 하게 되면 사실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동영상을 띄우거나 다른 탭을 띄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모두가 겪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아까 그 위협적인 어떤 처벌을 하는 접근법을 취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 과제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이렇게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그 쉬는 시간을 어떻게 갖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뭐 물을 한 잔 한다든지 아니면 큰 숨을 쉰다든지 아니면 주변을 좀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디지털 시대의 경우 이게 항상 큰 문제이고요. 항상 문제였지만 지금 현재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학생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잘 해결해 가자라는 그러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환경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끈다든지 켠다든지 이런 옵션을 제공해야 되겠고요. 학생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켜게 되면 가정 내 모습이 어떤가 그 집안의 환경이 또 카메라에 비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만 합니다. 또 교실의 커뮤니티도 역시 각자의 프라이버시는 우리가 좀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마다 지금 상황이 다르다, 환경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겠죠. 자, 중학교 카운슬러하고 제가 최근에 얘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카메라를 끄고 싶어 하는데요. 본인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뒤에 비치는 그런 그 집의 모습 때문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팅이라든지 뭐 익스텐션 같은 게 있어서 카메라를 끌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에다가 스티커나 포스트잇 같은 걸 붙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과 얘기를 해보지 않으면 학생이 왜 카메라를 안 켜지? 이렇게 좀 교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감에 대한 그러한 연구를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왜 카메라를 안 켜니?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팅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간단한 과제들이 있죠. 그런데 어린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암호화되어서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별표가 쭉 나오죠. 예, 그럼 5세, 6세들이 이제 그 잘 접속을 못 하는 겁니다. 비번을 잘 넣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 그대로 뜨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사고가 다른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번을 넣는 것조차도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망각하기 쉬운데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학교로 복귀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이걸 감독을 하는 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애들은 다 접속이 되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포커스 그룹 내에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그러한 그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컴퓨터 연결을 끊고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자기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뭔가를 적는다든지 이런 활동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아날로그 활동을 다시 포함을 시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실용적인 기술을 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죠. 물 끓이는 방법, 자동차를 수리하는 방법, 이렇게 그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스킬들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이 서로를 필요로 하죠. 예를 들어서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음식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내 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걸 고쳐야 된다든지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의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이런 중요한 그런 기술들을 방법들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죠. 자, 학교 커뮤니티에서는 어떨까요?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서 이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스킬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언니 오빠 뭐들이 이제 그 어린 동생을 돌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팬데믹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지는 않은지, 어린 동생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 학생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팬데믹 시절에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기 좀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집에서 이렇게 동생들을 돌보고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자녀가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교사의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집에만 있고 그래서 동료 교사들을 만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때처럼 장례식이 정상적으로 치러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그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 인류가 겪고 있는 너무나 지금 어려운 시기고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활동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그러한 행사들을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우리가 격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리더십 지위에 계신 분들, 관리자 입장이죠.
예, 그래서 아래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충분히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또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관리자이고 본인이 사장이다라고 한다면 예, 칭찬을 해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스스로 칭찬을 해줘야만 합니다. 자, 또 많은 학생들이 the people who are helping. So, for those of you who grew up in North America, you may remember. 지금 Mr. Rogers. 북미에서 이제 컸던 사람들은 미스터 로저스라는 TV 프로그램을 그 기억을 하실 텐데요.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학생들도 기분이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문에 이렇게 간판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필품을 갖다 주는 그런 사람들, 필수 그 사업을 영위하는 그러한 사업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창문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 스스로의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커뮤니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죠. 자, 그다음에 학생들이 충분히 잠을 잘만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정신 건강에 있어서 누구한테나 중요하고 학생들에게도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잠을 잘 자는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제 10대 라든지 즉 11살부터 19세 그리고 또 대학생들 잠을 잘 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밤새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특히 팬데믹 시절에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면역 체계를 이렇게 강하게 유지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핸드폰, 스마트폰 내려놓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것까지 학교가 관여를 해야 되냐, 이건 학부모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전반이 디지털 시대에 이제 점점 더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사실 뭐 밤새서 공부하는 학생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되면 스마트폰이 침실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팬데믹 이전에 제가 출장을 다닐 때 오레곤에 있는 고등학생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법적인 약이고 안전하고 무료인 약이고 외모도 좋게 만들어주고 또 기분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원하냐라고 했더니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약이 있는데 잠이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을 자면 잠도 좋아지고 더 예뻐지고 공부도 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학생들이 좀 실망했죠. 자,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요. 예, 그래서 좋은 사이클을 만들고 이걸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접근법을 취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해서 처벌적인 접근법을 취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동료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예, 뭔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다루는 좀 생산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좀 이렇게 뭔가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혼자 있을 필요가 있죠. 제가 이제 아들하고 굉장히 작은 아파트에서 사는데요. 이런 경우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목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서 좀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집 밖에 그 동네를 한 바퀴 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끊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운동도 너무나 중요하죠. 특히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한다라고 한다면 운동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동복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또 뭐 운동화까지 굳이 신지 않더라도 스트레칭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좀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이 너무나 추상적인 세상입니다. 자, 트위터에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요령이 되겠고요. 예, 미국의 경우 계속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또 뭐 일부 학교들은 좀 부분적으로 지금 개교를 하고 개강을 했지만 여전히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죠. 여기 트위터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요령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시차 때문에 제가 지금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끝까지 패널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저도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커뮤니티의 일원이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Doctor, for your very wonderful presentation. 예,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디지털 원주민을 어떻게 멘토링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의 디지털 원주민 자녀를 키울 때 여러 가지 팁도 함께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나머지 두 분의 연사의 발표를 듣고 나서 Q&A 시간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를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Q 인스티튜트 이 박유현 대표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DQ 글로벌 표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DQ 연구소의 설립자이시고요. 디지털 역량과 아동 온라인 안전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로서 세계 경제 포럼 청년 글로벌 리더, 아쇼카 펠로우, 아이젠하워 펠로우, 다수의 유네스코상 등 다수의 국제적인 상과 또 인정을 받아오신 분입니다. 자, 박유현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발표하는 게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네, 대표님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같이 나누면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2009년부터 이제 차일드 온라인 세이프티에 관한 일을 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10년 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 10년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이 포럼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뭐 좀 자세하게 컨셉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그 abstract하고는 좀 틀릴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된 게 이 이미지 때문이었어요. 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그 조두순 사건이 있은 후에 그 김나영 어린이가 그린 그림인데 제가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그 잠시 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제가 이 미국에서 뭐 모든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분노를 했죠. 이 사건에. 그래서 이제 온라인 뉴스로 이 뉴스를 이제 팔로우를 하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우리 나영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때 온라인 뉴스 사이트를 봤더니 이 바로 밑에 그 온라인 포르노 거의 포르노와 마찬가지인 그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이 16살짜리 아이들에 대한 음란 사진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이건 단순히 한 명의 어린이의 이슈나 한 명의 아동 성애자의 이슈가 아니다. 이거는 지금 온라인 포탈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비춰질 때 그 한 명의 어린이가 아니라 전 세계의 어린이들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 인폴루션 제로, 인폴루션이라는 게 폴루션처럼 그 디지털 시대의 공해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인폴루션 제로라는 그런 그 비영리 단체를 한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2009년도였는데요. 저희가 이게 올해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제 글로벌 자료를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 실제로 8세에서 12세 아이들 중에 60% 아이들이 반 이상의 아이들이 적어도 한 번의 사이버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이건 사이버 불링,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엠번방 같은 그런 뭐 온라인 스트레인저, 뭐 리스키 컨텐츠, 게임 애딕션, 게임 중독, 소셜 미디어 중독, 뭐 여러 가지를 다 합했을 때 반 이상 아이들이 노출이 돼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2009년도에 이 나영이 사건과 함께 저희가 이제 인플루션을 좀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가졌던 10년간의 비전은 10년 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자. 세이프티와 empowerment, 교육에 대한 그걸 만들자라고 제가 혼자서 다짐을 했었죠. 그 당시 시작을 했을 때.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2008년, 지금부터 2년 전에 저희가 OECD와 World Economic Forum, IEEE 하고 같이 저희가 만든 DQ 스탠다드, DQ 프레임워크를 국제 표준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가 2년 동안 일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디지털 윤리, 온라인 세이프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디지털 스킬과 많이 동떨어져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4차 혁명 시대 그 이상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인텔리전스는 무엇인가라는 식으로 전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IQ가 이제 2차 혁명, 1, 2차 혁명이 끝난 다음에 생기고 EQ가 3차 혁명에 생긴 것처럼 4차 혁명 이후의 시대에 필요한 지능으로 그걸 하나의 일환으로 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DQ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었고요. 저희가 10년 동안 한 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감사하게도 저희가 DQ Every Child,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전 세계 모든 아이들에게 DQ, 적어도 디지털 시티즌십은 가르치자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전 세계 100개 넘는 파트너들과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Q 프레임워크를 계속 국제 표준을 만드는 일들을 해왔고,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그중에 디지털 시민의식, 시민 능력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DQ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개국 이상, 85개국의 1 million children하고 같이 일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계 최초로 그런 거를 매저할 수 있는 DQ라는 스코어를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여태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태까지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각 나라들이 얼마나 차일드 세이프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덱스를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저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테크놀로지가 먼저인 세상이 아니라 어린이가 먼저인 세상을 만들자라는 이제 저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잠깐 한 5분 정도 저희가 10년 동안 어떻게 일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이유는 제가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 이걸 시작을 했을 때는 많은 경우 불모지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처음에 제가 10년 전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다 비웃었죠.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10년 동안 어느 정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져온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런 다음에 지금 저희가 10년 전에 했던 일들 다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제가 만나뵙게 되면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reinvent the wheel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저희가 있는 것을 나눠주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10년 동안에 저희들 좀 되돌려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저희가 인플루션 수요를 한국에서 시작할 때는 advocacy, 그러니까 시민운동의 성격으로 좀 이거에 대한 public awareness를 높여보자라는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나 무슨 SBS나 그 당시 같이 그런 제가 이제 봤던 음란 광고라든가 좀 음란성 그런 컨텐츠들을 없애보자라는 거기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여러 군데와 저희가 한국에서 일을 좀 1년 반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세상이 변하기 기다리면 안 되겠다. 각각의 아이들이 변해서 그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좀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네이버랑도 이런 음란물을 차단하는 거에 대해서 해보고 그랬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캠페인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만든 거는 국립과천과학관하고 키사 인터넷진흥원인가요? 인터넷진흥원하고 저희가 10년 전에 어린이들을 위한 IC 히어로 프로젝트에서 아이들을 디지털 영웅으로 만들자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그래서 영향을 이제 미치는지 처음 시험 알아보기 굉장히 위해 작았죠. 이렇게 전시관을 조그만 한번 엑스비션에서 그 작은 아이들, 전시관에서 8살 이하의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실시간 있었는데요. 디지털 리더가 되는 그런데 프로그램을 이 만들어 보자는 게 친구들 처음 지금 뭐 하고 있는 시작이었어요. 걸까요? 그래서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점점 커지면서 저희가 뭐 감사하게도 유네스코 상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상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화가 됐는데 사실 그 다음엔 제가 싱가포르로 이주했습니다. 이주하면서 그 난양 테크놀로지컬 유니버시티라고 그 안에 싱가포르의 모든 그 간장한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와 함께 저희가 작게 만들었던 IC 교육을 굉장히 크게 10배 이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리서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인터벤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저희가 사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뭐 여기 보신 것처럼 어린이들 프로그램, 뭐 내셔널 챌린지도 해보고 뭐 엑스비션도 만들어보고 부모 교육도 해보고 선생님 교육도 해보고 저희가 뭐 이게 긴데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제일 재밌었던 거는 실제로 아이들이 챌린지를 해서 아이들이 이 상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뭐 회사와 관과 회사와 모든 걸 연결해서 저희가 해보면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청해단이라는 단체하고 카카오 다음재단 그다음에 LG 플러스와 같이 한국에서 잠시 파일럿을 해봤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았는데 싱가포르가 한국에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거 너무 애덕하다. 그냥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댑트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산수, 매스매틱 하면 매스매틱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안에 뭐 리니어 알지브라도 있고 지오메트리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시작은 1+1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스킬이라는 거는 뭐 AI를 만드는 스킬까지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시작은 라이프 스킬, 디지털 시티즌, 정말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을 만드는 그거를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컨드 제너레이션을 만든 게 DQ 월드라고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전체적인 코 커리큘럼을 만들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가서 배우고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이거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부모님과 거꾸로 선생님이 서포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싱가포르 정부하고 싱가포르에 이제 전부 이거를 해보고 이거에 대한 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DQ, or Digital Intelligence Quotient, is the collection of social, emotional, and cognitive abilities that enable individuals.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저희는 항상 이제 연구와 같이 하니까 뭐 저희가 한 거에는 뭐 세계적인 가장 높은 잡지라고 불리는 네이처에서도 하이라이트이 되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 DQ 월드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사이버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을 발표했었고 이거는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많이 가져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2017년도에 다보스에 제가 이거 발표하게 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페이크 뉴스라는 말들이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 리더들이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글로벌 무브먼트가 되면서 현재는 뭐 21개의 랭귀지로 저희가 트랜스레이트 되고 이게 실제로 이런 DQ Every Child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라운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네요. Learn about how to protect yourself from cyberbullying. Pues yo lo primero que hice fue bloquearlo y poner mi perfil privado. 인터넷에서 하는 말 다 믿지 않아요. Empathy, like how to must care about others. To use computer safely.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이게 사실 이게 2017년도에 만든 비디오인데 9개월 안에 30개국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100개국이랑 조금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니즈는 너무 많은데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리소스가 너무 적구나. 라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도 굉장히 적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가장 저희가 이게 2018년도에 이제 30개국이랑 일한 다음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사이버 팬데믹 마치 코비드가 팬데믹인 것처럼 사이버 리스크도 팬데믹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처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The internet, smartphones, and social media, the impact they have on children is never far from the thoughts of parents and teachers. But are we really facing what some experts call a cyber pandemic? Well, a new report believes we are. It found that over half of 8 to 12-year-olds are exposed to cyber risks, such as cyberbullying, fake news, and online sexual abuse. The number of those at risk rises in countries undergoing rapid digital transformation. So,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인도네시아 72%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저개국가 71% in Egypt, the same percentage in Indonesia and in the Philippines. The figure is 73%. 이걸 줄여달라는 얘기가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뭐 터키에서의 영상인데 그 많은 나라하고 일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거는 이거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교육부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선생님도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부모도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야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저희한테 와닿았고요. 그런 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제로 제가 이거를 퍼블리시했던 건 2015년도 세계 경제 포럼에 저희가 8개의 디지털 스킬 모든 애들이 가져야 되는 거. 아까 데보라 선생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집어넣어서 이제 8개가 아니라 저희가 24개로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디지털 시티즌이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크리에이티비티, 디지털 크리에이티비티로 가고 거기에는 뭐 코딩도 들어가고 메이커스 무브먼트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건 디지털 컴패티티브니스 해서 실제로 이거를 이노베이션으로 만드는 능력 뭐 이런 것까지 전체 디지털 스킬에 대한 그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잡았어요. 그래서 3가지 레벨이 있으면 8가지 에리아. 그래서 우리 아이덴티티 이슈, 유즈 이슈, 세이프티 이슈, 시큐리티 이슈,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이슈, 커뮤니케이션 이슈, 리터러시 이슈, 라이츠 이슈. 그래서 8개 그러니까 디지털 생활에 대한 그 전반적인 다 아우르는 DQ24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제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IEEE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인데 그쪽에서 우리 디지털 스킬을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만드는데 DQ를 쓰고 싶다 그러셔서 뭐 감사합니다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OECD하고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그때 이제 저희가 2018년도에 이거를 글로벌 코디네이션 하는 국제 스탠다드를 만들자라는 걸 그때 했었고요. 뭐 이건 제가 뭐 다른 얘기인데 제가 그때 사실은 굉장히 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놀로지는 AI고 뭐고 블록체인이고 AR, XR, VR 뭐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게 그 인간성, 휴머니티를 인핸스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DQ라는 것이 그런 것을 말해주는 컨셉이 되기를 저희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리서치는 세계 전체의 가장 중요한 프레임워크들을 저희가 인테그레이트하는 그런 허브의 역할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사실 여러 군데에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리더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RUDQ라고 이제 런던 메이어가 저번에 이제 발표했던 거나 IEEE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실제로 이걸 스탠다다이즈화하는 국제 표준화하는 일을 하고 있고 OECD와도 뭐 미래 프레임워크를 위해서 통해서 같이 이제 일을 해왔고 그다음에 뭐 여러 군데 뭐 여러 가지 인터내셔널 오르가니제이션과 저희가 이걸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뭐 게임 중독을 저희가 얘기하지만 실제로 게임 인더스트리와 같이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 섹터와 일을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 작년 이제 다보스에서 이제 DQ데이를 만들자. 그래서 10월 10일, 그래서 1010 디지털의 데이를 하자라는 그런 좀 저희가 결의를 해서 작년에는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뉴욕에서 저희가 이 DQ데이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었고요. 런던에서도 이 DQ데이를 같이 셀레브레이트해서 Future Now라는 내셔널 이니셔티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글로벌 인덱스를 만든 거는 Child Online Safety Index라고 요번 2월에 코비드가 발생하기 바로 전에 감사하게도 저희가 발표를 했고 요번 6월에는 이제 G20에서 메저먼트, 디지털 이코노미를 매저하는 데에 저는 콧을 넣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것이 또 포지티브하게 받아들여져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의 저희가 해온 일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너무나 많은 분들과 감사하게 일을 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걸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이걸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제가 10년 전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세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지만 저 혼자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10년 안에 이게 일어났다는 거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를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때 저의 하나의 미션은 이제 새로운 미션은 진짜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DQ를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거를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저희가 시작하는 거는 우리 DQ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공영화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오르가니제이션이나 어떤 에듀케이터나 어떤 선생님, 어떤 조직에서도 하이 퀄리티 DQ 에듀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우리 도와주자. 우리 10년간 저희가 없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 해봐서 이거에 관련된 거는 시민의식에 관련된 거는 그래서 저희가 Power by DQ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더 정말 하이 퀄리티가 될 수 있게 하고 더 이펙티브하게 세상에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자라는 해서 저희가 Power by DQ라는 일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표준이란 것도 누가 어디에서 높은 분 쪽에서 무슨 이게 표준이라고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실 이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쓸 수 있고 회사에서 이용 가능해야지 사실 쓴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크리에이트 하자. 그래서 이 커뮤니티와 코크리에이트하는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자는 게 저희의 기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데브라 선생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코디네이트하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DQ 서티피케이트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어떻게 온라인이 되고 그리고 또 더 어떻게 인핸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나눠드리고 저희는 파워 바이 DQ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에 임팩트 메저를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순히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Child Online Safety issue is really a global problem.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아이들한테 갈 수 있게 저희가 여러 인터내셔널 오르가니제이션과 이제 글로벌 인덱스를 만들고 글로벌 데이터뱅크를 만들고 여러분들의 프로그램들이 다 이거에 같이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조금 시간이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듀텍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이 일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이슈가 아니고 한 선생님의 이슈가 아니고 한 나라의 이슈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서브해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또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네,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청소년의 온라인 접속 시간이 급증함에 따라서 우리가 좀 반드시 잘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이 사이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국제적 표준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나라의
그리고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또 협력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잠시 Q&A 시간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랙 B5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세 번째 연사, 오늘 마지막 연사가 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요. 자, 이번 연사까지 발표를 듣고 나서 Q&A 시간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 능곡초등학교의 김형태 선생님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Z세대를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김형태 선생님은 2004년부터 15년까지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에서 활동하면서 미디어와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미디어가 선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교육운동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G세대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윤리의 그 강연을 맡게 된 김형태라고 합니다. 지금 그 온라인 상황이 되면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가정에서 매우 많이 힘들어한다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지금 2학년 학생들 담임인데 지금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쌍방향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접근을 잘하는 아이 또는 접근을 못하는 아이, 그다음 이런 여러 상황이 활동이 어려운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사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까라고 했을 때 결국 그런 것들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하고 그 안에 윤리적인 사고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와 디지털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비기너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제 활용 역량과 소양 역량을 적절하게 이제 갖춰간다라고 해서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이제 비기너였는데요. 코로나19가 딱 되면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미디어 역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데요. 그게 바로 패셔니스타입니다. 결국 활용 능력이 극대화되는 상황을 지금 맞게 됐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컨저베이티브,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미디어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지금 다 패셔니스타 상황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 활용 쪽의 교육에 이슈가 되고 저쪽 소양 교육은 도외시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아이들은 저 디지털 마스터, 그러니까 활용 능력과 소양 능력을 고루 갖추고 디지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패셔니스타들만 계속해서 활용 교육이나 뭔가 사용하는 쪽에만 포커싱을 된다면 아마 우리는 또 다시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 능력이나 뭔가를 사용하는 능력은 매우 뛰어난데 시민의식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N번방 또는 그 다음 시대의 일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될 거고요. 아마 이 파장은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2020년에도 아직까지 악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2000년대 초반 또는 미디어가 시작될 때부터 악플, 인터넷이 활성화할 때부터 이 악플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악플을 대응하는 방안으로 예전에 선풀이라는 거 나온 거 기억하시나요? 선풀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그 선풀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있죠. 그 문제는 뭐냐면 나쁘거나 아니면 뭔가를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은 꽤 오랜 시간 그냥 스스로 살아남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거, 시민성을 기반으로 뭔가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쉽게 잊혀진다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은 매우 당연한 것인데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악플을 대응하기 위해서 선풀을 달아보자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의 이슈 파이팅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악플이나 이런 N번방 같은 것들을 이 이후에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는 본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한 그 고민점들이 부딪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환경적인 상황적 또는 미봉책의 방식으로 문제에 다가서면 결국은 그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일부의 상황과 환경적인 문제만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문제는 더 깊이 있고 더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과연 그게 어떤 근본적인 방법이 있느냐는 결국 리터러시의 문제로 해결된다는 거죠. 그럼 이 리터러시는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 그 루블라와 베일리 그 교수의 학자를 보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또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는 발견, 평가, 창조, 정보 소통을 위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하는 능력으로 인지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요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어떻게 사용할지와 언제 어디서 사용할지를 학생 스스로 또는 시민들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 중에 테크놀로지, 데이터, 미디어, 컨텐츠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시, 이 개념을 더 알기 위해 들어가면 내용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 하면 이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이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리터러시란 개념이 외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다양한 국가들에서는 리터러시는 그거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유독 대한민국에 오면 이 리터러시의 용어가 매우 다르게 변화합니다. 그 이유는 한번 뭔지 좀 이따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터러시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했을 때 리터러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문해력이에요. 그 문해력이란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일반적인 의미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는 거죠. 국어교과나 아니면 교육과정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텍스트를 읽고 쓸 것인가라는 문해력의 개념으로는 이 제너럴 미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경이 디지털화되면서 이 문해력, 리터러시의 개념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읽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모든 맥락 안에서 학생들이 이 미디어나 디지털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리터러시란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환경적인 측면이 이제 디지털, 광범위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가 융합이 되고 그다음에 기술과 서비스와 콘텐츠가 조합이 된 이런 환경을 말합니다. 결국 이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고민하는 그런 역량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아까 루블라와 베일리가 보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능력은 아마 동의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면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는 뭐가 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말은 지금 20년 동안 정의가 안 됐는데요. 학자들마다 말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뭔가라고 했을 때 다양한 매체에 담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단순히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해 창조적으로 재생산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과연 이 단어와 아까 말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결국 사람마다 유사한 언어들을 다르게 사용하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데이터 리터러시 또는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시, AI 리터러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매우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부각이 될까요? 결국 지금 가정이나 학교나 많은 기관에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또는 시민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어려움은 뭘까요?
과의존을 하거나 중독이 되거나 이걸 필요 이상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 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만난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게 뭐냐면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면 아이들이 과제를 하러 들어왔다가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한대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만 할 수 있게 못하겠냐, 또는 이 미디어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아이들과 지금 가정에서는 미디어 전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Access, Analyze, Evaluate, Create, Act, 그러니까 결국 접근하고 이해하고 표현,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역량, 아까 말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조절하고 절제할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일환이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리터러시를 어떻게 보는 게 우리가 가장 좋을까? 그럼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요. 왜 시민성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결시키냐라고 했을 때, 결국 교육에서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 마지막에 학생들을 기르고자 하는 마지막 최종 인간상의 이상향은 시민을 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의 총론에 보면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교과들을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개념에서 차용해서 리터러시를 본다면, 결국 리터러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글이란 건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을 해요. 글과 말은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도구인 거죠. 그래서 그 생각과 느낌 안에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읽는다는 건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수용할 때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 단순하게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걸러내고 그 안에서 성찰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다음 쓴다는 건 표현하고 그 표현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결국 그 안에서 참여와 공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가진 메시지를 성찰하고 소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이 디지털 세상에선 뭐라고 부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바로 시티즌십이라는 거죠. 이 시티즌십을 시민 역량으로 번역해 놓으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4C, 비판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거, 협업하는 거, 창의성, 이런 모든 관계를 다 포함할 수 있는 4C가 되고요. 요즘엔 4C와 더불어서 5C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걸 포함하는 개념으로 시티즌십이라는 개념을 갖고 이 디지털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시민 역량은 이러한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학생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디지털 시티즌십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냐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요즘 또는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과서가 이제 경기도교육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풀리고 있는데요. 꽤 오래전부터 이런 시민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디어는 하나의 정보를 신뢰하고 찾아내는 쪽으로 이제 주제가 잡혀 있는데, 만약에 리터러시를 큰 관점에서 보지 않고 협소한 관점, 즉 무언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하는 쪽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아마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뭔가 미디어를 생산해내고 하는 요 정도밖에 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리터러시란 개념을 폭을 확장했다면
그 개념은 시민 역량,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육의 방향인데 그게 너무 협소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뭘까라고 했을 때 리터러시가 시민 역량을 이야기한다면 미디어 리터러시는요,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참여하고 소통하는 그런 도구적인 관점도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또 디지털 리터러시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디지털 리터러시는 내가 디지털 세상에서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라는 것들을 경험과 아니면 학습으로 배워서 학생들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 또는 학습자에 따라서 아니면 또는 그걸 뭔가 발표하는 그 학자에 따라서 리터러시의 개념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터러시가 글로벌 표준 또는 국내에서만이라도 어떤 용어고 그 용어 간에 어떤 관계가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학교나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가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감 있게 표현, 소통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관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시민 역량의 일환으로 보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언택트 시대, 그다음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디지털 시민교육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디지털 시민교육을 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많은 디지털 시민교육이 뭔가 특이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환경이 디지털로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민성 또는 시민교육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사용할 때 감사하고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 그다음에 참여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절제하고 조절하는 이것들은 온라인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나 가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연계돼서 나타나야만 그게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그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글로벌로 뻗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만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보면 결국 그 폭이나 맥락이 매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접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새롭게 생각하는 것들,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이 리터러시 교육의 일환으로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리터러시 교육이 이상한 용어로 딱 정리되어 있으면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자들마다 아니면 사회에 따라서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용어의 개념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결국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이 리터러시 용어가 거기에 맞게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 용어 자체의 큰 맥락은 변화하지 않는데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나타나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처치, 그다음에 교육의 방식들이 변화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시대나 디지털 또는 그렇지 않았었더라도 시민의식이나 시민 역량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언제냐면 농경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농경시대에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데 돌아가면 품앗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민교육의 기초라고 봐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배려하고 서로 함께하고 공생하고 서로 같이 살아남는 합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민교육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변화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1, 2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정보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그 전기 에너지 기반으로 대량 생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안에서 과거의 농경 시대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시민 의식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민 의식이 조금씩 바뀌면서 사회 변화와 이런 기술의 변화가 연결돼서 아이들의 교육까지 변화하게 됩니다. 아마 농경 시대에 있었던 시민성과 1, 2차 시대의 시대에는 조금 다른 영향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대,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떨까요? 과거 1, 2차에는 없었던 그런 시민 역량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마 여기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생각해요. 디지털 이미그런트, 즉 이민자는 태어날 땐 아날로그 세대였죠. 살다 보니까 디지털로 바뀐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당혹스러운 순간이 없겠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번도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디지털 이미그런트가 디지털 네이티브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그런트 방식으로 네이티브를 가르치게 되면 아마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정보통신 윤리교육으로 이야기했던 누군가가 교육을 해서 이거는 지켜야 돼라고 이제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사회와 질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윤리교육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미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시민교육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5차, 6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아마 그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고 우리에게 또 다른 시민성을 요구할 거라는 거죠. 결국 시대가 변하면서 이 시민성, 시민 역량은 그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 가지 리터러시는 문해력이야 라고 그 단어를 정의한다면 우리는 아마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고요. 이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는 유연한 시티즌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까 앞선 발제자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기술과 함께 그 안에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행복해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과거에는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있었죠. 근데 시기가 변하면서 점점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시대는 이렇게 됐겠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없고요. 그 안에 사람들의 삶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거를 가르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구별이 없는 사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구별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연하고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또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게 바로 시민 역량이라는 거죠. 시민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요.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다만 그 역량이나 말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 온라인 세계 또는 디지털 시대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른들, 노인들까지 전 연령에 거쳐서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지, 미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지, 그 역량을 배우는 것들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디지털 시대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부모님들, 어르신들, 모든 시민들이 또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태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학자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 전달해 주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유용한 강연이었습니다. 이번 세션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실시간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사전에 여러분이 이 강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를 해주셨던 세 분의 강연자 모셔서 이번에 Q&A 시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발표를 해주셨던 세 분 모두 지금 앞서 두 분은 저희 화상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박유현 대표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Dr. Deborah Heitner,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Q&A session. 자, 먼저 사전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 질문을 먼저 주신 분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borah Heitner, Dr. Deborah Heitner, can you hear me? Yes. Okay. 예, 잘 So this 들리시나요? will proceed in Korean. 예, Q&A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지금 동시통역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요, 지나치게 이른 나이에 디지털 기술의 편리함 그리고 짧은 분량의 자극적인 온라인 콘텐츠에 노출이 되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해 나가야 되는 시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을 못한다, 집중 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사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약간 지루한 시간을 보낼 필요도 있죠. 계속해서 흥분해 있으면, 계속해서 자극을 받으면 좀 제대로 된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루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 그래서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경험도 많이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색 엔진을 이용을 해서 즉각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풀도록 해야만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역량 그리고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잘 지도를 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또 태블릿과 인터넷을 손에 들고 이렇게 컸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이 합쳐졌을 때 정말 엄청난 위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이랬을 때 이렇게 잠깐 컴퓨터를 끄는 그러한 연습을 또 시킨다라고 한다면 잘 살아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도심에서 뉴욕 한복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다 그랬을 때 도로 간판을 읽을 줄 모르고 길을 찾지 못한다, 지도 기능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이러면 큰일이겠죠. 그렇지만 사실 스마트폰이 작동할 때는 지도 기능 활용하면 굉장히 좋죠. 이걸 아이가 잘 쓸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걸 활용하면 나쁠 것은 없겠죠. 예, 근데 너무나 100% 물론 의존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 사전에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박유현 대표님께도 사전 질문이 좀 있어서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초록을 바탕으로 보자면 청소년들의 디지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시는데요. 그게 규제나 방어의 의미가 아니라 자율식, 자립식 개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미리 초록을 보신 분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가능한 부분일까요? 이렇게 자율식, 자립식 개입이라는 게 가능한 부분일까요? 기존 교육에서 진행되던 윤리의식 함양과 유사하진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네. 아까 데보라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가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데, 리서치를 보면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우리나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디어 이용이 굉장히 거기에 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익스포즈를 됐다는 친구들은 실제로 팔로우를 하면 롱지튜드널 스터디를 팔로우를 해보면 계속 많이 쓰게 돼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리스크라는 거는 뭐 많이 접하면 많이 리스크가 할 수 있는 더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그런 의미에서 재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regulated 한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거 상관없이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규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산업적인 규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정부 폴리시에서의 규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가정에서는 실제로 부모님이 아이들을 규제하는 거, 미디어 시간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규제 레벨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가정 내에서의 규제를 말씀하신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가정 내의 규제를 말씀하신다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살 버릇을 잘 들여야죠. 어렸을 때 자녀의 나이가 어렸을 때는 실제로 그런 restrictive parenting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느 시간, 언제, 어떤 미디어를 쓰는 거에 대한 그런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뭐 실제로 티네이저나 중학생,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뭐 아이들한테 그걸 리스트릭트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디바이스가 아이들이 한두 개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본인이 없어도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막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규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코비드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더 크게 변한 거죠.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이제는 코비드는 소셜 놈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못하게 하는 부모님이 있었어도 이제는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교육을 받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하라고 들어가는데 유튜브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터랙티비티가 자연스러워지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얘기하셨는데 시민 능력이라는 거는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의식이 근간이 돼야 되지만 실제로 저희가 DQ 프레임워크에서 저희가 했던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정말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이게 아직 정의가 굉장히 뒷판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국제 표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이제 정부기관과 이제 리서치 기관하고 같이 그런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죠. 사전과 같은 걸 만드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용어를 정리하고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건 살아가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육의 가장 최고의 목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미디어 능력하고 이게 굉장히 동떨어진 문제 같지만 미디어 시민 능력은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DQ 프레임워크에서 8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8가지를 봤을 때 저희가 시민 능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는 아이들이 스크린 타임 매니지먼트 그게 첫 번째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디지털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 재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 세계 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basic understanding of online communication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오프라인하고 다릅니다. 온라인에서 말한 거는 제가 지금 실수하면 이거 평생 남아요. 그리고 온라인에 들어가시면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럴해질 수 있고 평생 남을 수도 있고 온라인 네이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개인 정보에 대해서. 이건 그냥 윤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cognitive 그 다음에 social emotional 모든 메타 cognitive 이 모든 컴피턴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critical reasoning. 그래서 미디어 리더시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정보를 어떻게 선별하고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내는 그런 critical reasoning이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 꼽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리스크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는가,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능력,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패스워드 로그아웃 해라 이런 간단한 능력부터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디지털 엠퍼시, 디지털 시티즌 아이덴티티 그래서 저희가 8가지 능력을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을 한 게 저희가 DQ 프레임워크의 디지털 시민 능력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율성을 바뀔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했을 때는 좋은 습관을 들여라. 부모님 레귤레이트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이들이 잘할 때 스스로 이 시민 능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거를 시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줘야죠. 교육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줘야 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자율성 있게 그거를 자기가 Master of Technology라고 아까 데보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도 발표해 주신 그 능력을 키워줘서 나중에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사람을 도와주자라는 게 저의 논지입니다. 네, 대표님 예.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게 열심히 규제를 하고 방어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영상을 안 보고 게임을 안 할까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속담을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시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좋은 습관으로 쓸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앞서 이제 김영태 선생님께서 계속 강연할 때 말씀하셨던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 정의가 굉장히 학자마다 또 나라마다 또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표준 그리고 사전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강연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전 질문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주신 분이 계셔서 이어서 선생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학생들의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계시는데 교육 현장에서 정규 수업으로 디지털 윤리 교육이 제도적 마련의 필요성 윤리 뭐 교과서라든지 윤리 교육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 표준화, 뭐 사전 같은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이제 윤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미 그런 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학생들의 삶에 이제 반영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실천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박 의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접목시킬까는 결국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하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하고 고민하고 가정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게 정책적인 뭔가 이슈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까 디지털상에서 다양한 범죄들이 결국은 교육이나 이런 제도나 여러 가지가 없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시민교육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학생들의 삶에 또는 우리 사회에 그 뿌리 깊게 박히지 못해서 그냥 현상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규 수업으로까지 이런 디지털 윤리 교육을 할 필요는 지금 상황에는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교육과정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들어와 네, 있군요. 이미 들어와 있고요. 네. 시민교육이나 시민교육 교과서도 다 들어와 있어서 결국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하게 돼 있어서요. 그런 교육적인 내용들은 이미 충분히 학교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학생들의 삶 또는 가정까지 연결이 되지 않아서 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정규 과정으로 교육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학생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반영을 하거나 뿌리 깊게 가까이 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실시간 이 라이브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박 의원 대표님, 10년 전부터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의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수 학습 계획안 자료도 마련이 되어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쉐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민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시민 능력을 키우는 거에 대한 커리큘럼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학습 자료,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선생님과 또 학부모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 가깝게 제가 몇 년 동안
DQ를 만들기 전에 하면서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께서 너무 힘드세요. 선생님들 너무 바쁘세요. 우리 김영태 선생님 너무 훌륭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계신지 한번 얼굴을 뵙고 싶은데 나중에. 근데 실제로 이제 일선에 계신 교사님들하고 저희가 일을 해보시면 정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일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그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어딜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제가 DQ월드를 개발할 때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고충을 덜어줄까. DQ월드를 만들 때의 모티베이션은 아이들이 스스로 다 자각할 수 있게 하자.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의도에서 DQ월드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 이유가 선생님이 학교에서 쉽게 가르칠 수 있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커리큘럼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아까 프라이버시라든가 디지털 풋프린트, 사이버 시큐리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리서치를 배경으로 해서 가르쳐야 되는 커리큘럼을 저희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검수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교사분들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내조하지 못하면 무슨 일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이게 무슨 국영수처럼 테스트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비주얼라이즈한 매트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DQ 월드를 만들 때 여태까지는 리서치들을 다 만들어서 이 점수를 주면 DQ 점수를 주면 이 애가 어느 정도 디지털이 레디가 됐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점수를 저희가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DQ 점수를 보고 이 아이에게 어떤 부분을 좀 더 가르쳐야겠구나. 이 아이한테는 어떤 사이버 리스크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DQ 월드에서 DQ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저희가 그걸 만들어서 언제든지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의원 대표님께서 러브콜을 보내오셨는데요. 한국에 오셔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만 토크쇼를 해도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하고 있는 이렇게 훌륭하신 연구소 이렇게 멤버들도 계시고 또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분야 계속해서 얘기해보고 또 발전 방향 논의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가 정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갔는데요. 마지막에 짧게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인사를 드릴게요. 계속해서 너무나 신기하게도 말씀하신 내용과 질문이 계속해서 연결이 돼요. 오늘 이 세션이 정말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박의원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좋은 강연 감사하다는 말씀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IQ, EQ 시대를 넘어서 DQ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나 성인 외에도 학생 대상으로도 DQ 측정이 가능할까요? 몇 살부터 DQ 측정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DQ, 네, 오늘 저도 배워갑니다. 싱가포르 정부하고 몇 개 정부에서 저희한테 리퀘스트가 와서 전 직장인들이 DQ를 알아서 한 측정하는 그거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면 저희가 이제 개발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의 이슈는 사실 조금 좀 다르지만 직장 트레이닝은 이제 라이프 러닝 트레이닝이 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기타 시민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라든가 PR 크라이시스, 요즘 소셜 미디어에 잘못했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회사까지 영향이 가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 어른들은 이걸 모르고 들어왔다가 진짜 저희 어른이야말로 디지털 시민능력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네. 데이터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이제 스캠이나 이런 피싱이나 이런 것들 가장 크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연령에 필요한 DQ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개발을 리서치하는 조직이고 개발을 계속 끊임없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김영태 선생님 같이 정말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아이들을 직접 만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일선에 계신 분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저희가 여기 온 목적은 러브콜을 보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사전지부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실시간 보내주신 분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소통의 창구를 또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여러분과 더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 B5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의 연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